그러니 앞으로 빅데이터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마다 선희 씨가 어떻게 생각할, 어떤 기준에서 빅데이터라는 단어를 받아들이면 되는지 이제 알겠죠? 별거 아니에요.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 ICT 산업을 성장시켜 오면서 점점 더 앞되고 훨씬 더 넓어진 공간을 확보하게 된 저장 공간을 말할 뿐이지, 그러한 빅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그 큰 저장 공간에 어떠한 양질의 정보를 저장하고 손쉽게 인간의 구동이 필요한 이런 것들이 아닌 AI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인간이 필요하고 원한 자료들을 수시로 사회활동에 활용할 수 있게끔 활용성을 극대화시키느냐가 중점적인 논의가 돼야 되는 것이지, 지금처럼 국민들은 모르니까, 이게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방송에서 그냥 겁도 없이 무조건 뭐 빅데이터에 의해 나온 결과값, 빅데이터에 의하면, 이런 말을 너무 쉽게 써요. 너무 쉽게. 지들은 빅데이터야 빅자도 모르면서. 그러니 지금 선양은 페타바이트라고 하는 그런 저장 용량에 대한 단어도 처음 들었을 텐데, 우리같이 이렇게 4차 산업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페타바이트도 이제 기업체나 게임업체나 이런 데서 사용 안 해요. 여러분들이야 지금 기가바이트나 테라바이트라고 하는 하드디스크 용량을 말하는, 그런 저장 공간의 용량을 말하는 단어들을 이제 그저 익숙하게 뭐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이렇게 이야기하면 익숙하게 들릴지 모르겠으나, 아저씨한테는 페타바이트급이 돼야 빅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정도의 공간 되겠다라고 싶은 이제 생각이 드는 거고, 페타바이트급뿐이 아니라 앞으로는 엑사바이트, 제타바이트, 요타바이트급까지 이제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한 향후 5년 후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페타바이트급이 일반화 되겠. 우리한테는 이제 엑사바이트가 이제 활용되겠. 뭐 전문가들한테는 제타바이트나 요타바이트급 정도의 공간을 활용하는 그런 사회로 성장해 있을 거라고. 통신도 마찬가지잖아. 선희양한테 지금 5G가 우리가 통신 시장에서 사용하는 주파수예요 라고 할 때 그 5G가 익숙하게 들리잖아요. 5G라는 게 우리 상용화되기 전까지만 해도 선희양이 쓰던 거는 LTE예요. 그러니까 설마 5G 같은 것들을 우리가 쓸 수 있을까? 우리 일반인들이 상상이나 해봤겠냐고요. 근데 향후 5년 후면은 이제 5G도 옛날 게 되는 거예요. 6G, 7G, 8G까지는 아마도 일반화 될 겁니다. 그만큼 자세히 설명은 할 수 없으나, 선희양이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사회에서 선희양이 활용하고 사용하게 될 통신수단이라든가 저장 공간이라든가 웹에 존재하는 클라우드의 환경이, 우리가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월세방에 살던 아니면 원룸에 살던 이런 환경이었다면, 오늘날 지금은 38평, 40평, 한 50평 되는 그런 공간에서 살게 된 것이고, 앞으로는 100평, 200평 되는 개인 공간을 가지고 활동하고 살아간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 빅데이터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마다 그런 저장 공간이 커지고 많으면 뭐 할 거냐고,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부가적인 그런 데이터를 컨트롤하고 수집을 하고 저장을 하고, 또는 상호간에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게끔 중간에 그러한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서 AI가 작동을 할 수 있게끔, AI가 정말 필요로 할 만큼 인간이 일일이 명령하고 조작하지 않는 분야는 AI에다가 역할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분야도 같이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설명했다시피 빅데이터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선양이 그렇게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빅데이터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선양의 데이터는 아주 작은 용량의 저장 공간에 들어가는 자료들이고 데이터다 보니까 그것들이 필요가 있느냐, 비교할 수 없어요. 아무리 큰 저장 공간에 수많은 자료를 넣었어도 그 속에 선의양만이 경험해온 데이터는 범접할 수 없이 비교할 수 없어요. 얘네들이 만들어낼 수 없어요. 인공지능이 생산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익스피리언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 유저의 경험이라는 것은 엄청난 재산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악을 잘해요, 글을 잘 써요, 이런 능력들이 오프라인에서는 데이터라는 값어치를 내가 생성시키기 위해서는 아날로그적으로 책으로 써야 하고 악보로 써야 하고 음원으로 발표를 해야 되고 영상으로 발표를 해야만 내 가치를 인정받았다면, 이제는 내가 직접 발표하지 않아도 축적해온 데이터만을 가지고도 사고 팔고 하는 시장들이 열려있고, 그것들을 활용해가지고 4차 산업시대 때는 국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문호가 열려있고 터져있는 웹이라는 시장은 그래 국경이 없어요. 일부 중국이나 한국처럼 특수한 환경에서 웹의 시장에 VPN을 막아놓은 국가들은 있어도 오프라인적인 우리 국내만을 상대하던 시장을 대상으로 선의양의 꿈을 키우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러한 웹의 시장에 빅데이터나 5G나 AI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성장하는 개인이나 기업이 있고 그러한 데이터를 사고팔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있다면 오프라인에서는 이런 시장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수많은 이 생태계가 굴러갈 건데 그때 가장 중요하고 발전적이고 확장성이 큰 사업 부분이 센서라고 하는 거예요. 아저씨가 이런 얘기를 했죠.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4차 산업시대는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쉬우라고 하는 얘기고 원래는 온오프라인이 융합된 4차 산업시대가 맞는데 너무 기니까 그냥 4차 산업 하나 뿐이에요. 온오프라인이 그동안 3차 산업시대 때는 우리가 2000년 밀레니엄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이렇게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온라인이라는 세상은 따로 있었고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을 접속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중매하는 이런 단계를 거쳐서 온라인을 접속하거나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이 중간 단계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바로 온라인과 접속이 가능한 거예요. 그 예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 칩을 심어놓고 그걸로 결제가 가능하고 스마트폰으로 많은 은행 업무를 볼 수 있었던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 지금 여러분들 시각적으로 오프라인에 존재하는 은행, 거점들이 과연 오프라인의 컨슈머들을 직접 상대하냐고. 아니잖아. 3차 산업시대 때는 은행이라는 거점을 통해서 온라인을 개설하고 그 온라인을 통해서 오프라인과 연결했다고. 그러니까 중간 단계가 필요했다고. 근데 지금 4차 산업시대 때는 온오프라인에 이렇게 융합돼 있어서 지금 이 은행 거점이 필요가 없어요. 바로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통장 개설할 수 있고 계좌 틀 수 있고 입금하고 출금하고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은행을 예를 들었다시피 금융뿐이 아니고 교육도 3차 산업시대 때는 오프라인에서 학교라는 중간 단계가 있었고 그 학교의 중간 단계에서 온라인을 설명하고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 숙제를 받고 시험을 치고 과제물을 확인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4차 산업시대 때 온오프라인이 이렇게 융합된 시대이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바로 여러분들이 원하면 세계 유수의 유명 대학 그 교수들이 강의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고 수업료를 지불할 수 있고 신청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가요? 3차 산업시대 때와 4차 산업시대 때의 차이를 그러자면 이 중간 단계를 없애는 과정에서 가장 많은 부분의 개발과 연구가 필요한 게 뭐냐면 센서라. 영어로 센서라고 했을 뿐이지 반응이에요. 반응. 그래서 3차 산업시대 때는 어떤 센서들이 존재했는지 여러분들 쉽게 알 수 있어요. 얼른 생각 안 납니다만 뭐 화학, 온도, 뭐 광센서, 뭐 사운드라든가 전자, 초음파, 적외선 또 뭐가 있을래나? 진동, 뭐 조도 얼른 생각나는 게 그거밖에 없는데 이것은 3차 산업시대 때 센서는 이러한 반응 센서들이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설명해서 여러분들 퇴근하고 집에 가가지고 대문 열면 자동으로 실내 불 딱 켜지잖아. 그게 뭐예요? 사물에 대한 반응이 있을 때 불을 켜주긴 해. 근데 꺼지는 거는 내가 거기 계속 있게 되면 계속 켜지고 사라지게 되면 5초나 10초 딜레이를 가지고 꺼져버리죠. 이런 인지 센서가 있어요. 이미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물쇠로 열쇠로 안 열고 전부 전자키를 사용하고 있죠. 그 전자키에서 반응하는 것은 아주 기초적인 반응 센서예요. 연산 센서를 심어놓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산업 전반에 이게 반응하는 센서가 상당히 기술적으로 발전돼 있고 이것들을 영유하고 있으면서도 우린 감각적으로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여러분들 맥박 잴 수 있고 여러분들 체온 잴 수 있고 이런 어플을 개발할 수 있었던 것도 스마트폰이 반응할 수 있는 센서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그 어플이 작동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게 이제 4차 산업시대 때는 그러면 이 센서라는 게 얼마나 많은 확장을 줄 것이냐. 아저씨 개인적인 내피셜이 아니라 미국의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발음이 안 되냐. MIT나 이게 보스턴 공과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거기서 수업을 이끄는 유명 교수들이 인공지능 과학이 이제 앞으로 4차 산업에 얼마나 많은 영역까지 확장을 할 것이냐를 십수년간 연구한 결과가 여러분들 지금 뉴스에서 보게 되고 확인되는 일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AI도 센서라는 반응 소프트웨어를 이미 개발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고,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도 미리 그러한 센서라고 하는 기술들이 발전이 돼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드론이라든가 자율주행차라든가 앞서 말한 빅데이터나 여러분들 잘 사용하는 3D 프린팅도 그것도 반응 센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복잡하게 얘기 안 해서 자율주행차만 보더라도 차를 둘러싼 바디에 거리를 감지하는 센서, 온도를 감지하는 센서, 이물질이 묻었을 경우에 우회하는 반응 센서, 온도 센서, 무게 센서, 진동 센서, 전파 센서, 상당히 많은 반응 기계 장치가 개발되고 심어져 있어요. 그러니 이 센서라고 하는 부분이 얼마나 중요하냐고, 이런 오프라인적인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 센서가 발전을 해야 되기도 하지만, 이런 오프라인적인 곳에서 만들어낸 소프트웨어가 온라인과 무선을 통해서 반응할 때는 온라인에서도 오프라인에서 소프트웨어에서 명령해주는 것들을 반응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웹의 코딩 능력도 센서라고 하는 부분에만 특화되어서 프로그래밍된 툴들을 많이 개발해내야겠죠. 많이 개발되어 있고, 그러니 비로소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융합됐다라고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반응 센서들이 개발이 되었고 프로그래밍 되었고, 그것들이 웹에서 작동할 수 있는 코드 소스들이 많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좀 더 쉽게 설명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3D 프린터 같은 경우도 오픈 소스예요. 이 3D 프린팅 할 수 있는 오프라인의 엔지니어가 이 기계 장치를 만들 수 있게끔 소스를, 설계도를 무료로 공개함으로써 많은 활용을 통해서 응용하고 변화시켜서 이 3D 프린팅이라고 하는 장르를 극대화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료로 소스를 오픈한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 들어가시면 지금도 여러분들이 그 오픈 소스 보고 필요한 재료가 뭐다 다 있어요. 그거 보고 저 청계천이나 용산 가셔가지고 부품 사가지고 조립하시면 집에서도 여러분들이 뭐 인쇄하는 저 레이저 갖고 쏘아가지고 자동으로 글씨 새겨주는 뭐 3D 프린팅이라든가, 아니면은 PVC 재료를 집어넣어가지고 입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제작한 모델링한 물체들을 생성해내는 그런 프린터도 직접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드론도 오픈 소스고. 그러니까 미리 해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센서들을 개인이 발견하고 응용해 나가면서 확장시키는 게 빠르겠어요? 아니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차라리 설계도를 오픈시켜서 다양한 사람들이 나와 동등한 수준에서 같이 경합을 벌임으로써 그 시장을 더욱더 폭발적이고 확장력을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서 수많은 결과물들을 내는 것들이 우리 인류 발전에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만큼 해외에서는 이미 우리 인류에 대한 인류사적인 사고도 상당히 수준 높게 공부가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런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개발해낸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과 함께 성장을 하고자 오픈소스로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지금 4차 산업시대 때 AI나 사물인터넷 같은 반응 센서에 대한 소스는 오픈된 게 별로 없는데, 드론이나 3D 프린팅 같은 기술은 오픈소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그 소스를 가지고 원작자는 불과 30cm, 30cm 밖에 안 되는 조그만 3D 프린팅 기계를 만들 수 있는 소스를 내어놓았으나, 그것들 기업체에서도 이용하고 개인이 이용하면서 상당히 다양한 3D 프린팅 기계를 만들어내었고, 지금은 심지어 집을 지을 때도 그 시멘트가 3D 프린팅 기계에 의해서 자동으로 집의 내구를 설계해가지고 기초공사를 해서 올라가는 그런 집을 짓는 3D 프린팅 기계까지 나온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 이러한 반응, 상대적인 반응, 인간과 물체에 대해서 반응하거나 인간의 생활에 대해서 반응하거나 인간의 생각을 하는 것에 반응하거나 인간의 질문에 대해서 대신 반응하거나, 모든 것은 반응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고 생각해서 그 생각을 없는 사물에 대해서 질문을 하더라도 반응을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모든 것은 센서에서 비롯되는 거라고, 원초적인 역할이. 그래서 센서 기술이나 센서를 수많이 활용하지 하는 기술을 확보하지 않은
국가 같은 경우에는 AI가 절대로 발전할 수 없어요. 사물 인터넷이 절대로 발전할 수 없어요. 우리는 재료도 없고 자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남이 만들어 놓은 걸 활용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웹 시장에 있어서만큼은 이 센서에 대한 프로그래밍이나 툴들을 많이 개발을 했고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드론도 발전하고 있고 3D 프린팅도 좀 더 영역들이 확장되고 있어요. 그 이제 이거를 좀 더 이제 사물 인터넷 쪽으로 끌어와서 개발이 돼야 하고, 오프라인에서 선의 양이 앞으로 실내 디자인이라든가 인테리어 디자인 할 때도 여러분들이 단순히 3차 산업시대 때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나왔던 공간을 디자인하는 사람으로서 성장을 했지만, 그 공간을 단순히 그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려낸 것들을 인간이 그 공간 안에서 어떻게 반응하면 온, 오프 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대답을 내어줄 수 있는지를 반응하는 센서들을 장착한, 말하다 보면 자꾸 어렵게 내 속으로 들어가 버리네. 쉽게 설명해서 실내 디자인하는 친구들도 이제는 웹이라는 시장과 오프라인의 센서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지 않으면 내가 디자인해 놓은 것들을 실제로 현실에서 실현시킬 수 없어요. 왜? 지금은 실내 디자인을 해놔도 하물며 실내에 거는 액자조차도 이제는 디지털 프레임으로 전부 바뀌었기 때문에 액자를 누가 사서 거냐고, 액자에 있는 이 공간을 어떤 성향의 어떤 사람이 사느냐에 따라서 그 액자에 비춰지는 그림들을 선정해서 교체해 바꿔줄 수 있는 그런 디지털 프레임이고, 커튼도 내 말 한마디면 전부 열렸다 닫혔다, 창문도 열었다 닫았다, 가스관도 잠갔다 열었다, 불도 켰다 껐다, TV도 켰다 껐다, 내가 사용하는 장비도 움직였다가 멈췄다가, 모든 이것들을 사물 인터넷이 지배하는 시대가 되어버려. 그것들 하나하나 지금 실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통신회사에서 뭐 진이니 뭐니 이런 걸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목소리에 반응하는. 이게 전부 오프라인의 센서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집안에 가스가 새는지 안 새는지 확인하는 것도 센서란 말이에요. 그러니 오프라인 쪽으로 우리가 센서라고 하는 장르를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개발해내고 확장시켜 나가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4차 산업시대 때 온라인이 중심이고 모든 게 빅데이터와 AI가 주도하에 돌아가겠지만, 그거는 그냥 말뿐이고, 실제로 말처럼 이러한 4차 산업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오프라인의 센서를 중심으로 한 수많은 장르들에서 이 센서라는 개념들에 대한 공부가 딱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 지금 초등학교에서 국어, 수학,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국어에서 과학을 가르칠 때 센서라는 부분은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생들은 이 센서를 가지고 앞으로 수많은 발명품들이 나오고 창조물들이 나와야만 해요. 더 필요하고, 그것들이 돈 많은 자본가들이나 이런 자동차 회사들에게만 맡겨서는 안 되는 일들이에요. 우리나라는 직접 개발한 게 아니라 현재 자동차만 봐도 그렇잖아요. 독일의 벤츠 회사가 자율주행 자동차 테스트는 이미 10년 전에 먼저 시작했어요. 그걸 사와가지고 뜯어가면서 지금 저렇게 만드는 거고, 앨런 머스크가 어떻게 전기자동차를 저런 식으로 만들냐고, 자율주행 자동차를 어떻게 만들 수 있었어요? 그동안 센서라는 것들을 수많이 개발해놓은 센서들을 응용해서 그렇게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현재 자동차가 독일을 앞질러 갔다고 절대 안 보고, 현대자동차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요번에 로봇 회사 하나로 인수했잖아요. 그런 자율주행 로봇 같은 경우에도 인수한 이유가, 현대라고 하는 자동차 회사가 왜 로봇 회사를 인수했어? 일본에도 로봇 많은데?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로봇 그 회사를 인수한 이유가, 여러분들이 보스턴 다이나믹스라고 인터넷에 쳐보면 기계적인 장치가 그렇게 유연하고 자주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은 그 로봇 안에까지 반응 센서들이 개발되었고 테스트를 거쳐가지고 향상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 센서들을 통째로 인수했다고 생각해야지, 로봇은 단지 시각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뿐이지, 진짜로 현대가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한 이유는 그 로봇에 심어져 있는 좀 수백 가지의 센서들을 분해해서 조립함으로써 자기네 거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니 무슨 자동차 파는 회사가 왜 로봇 회사를 인수했지?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했다. 지금이라도 그렇게 니들 철들었으면.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로봇은 내가 상상만 하고 지냈던 로봇의 움직임,
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의 인간이나 동물이 움직이고 반응하는 정도로 활동해요. 영상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돼요. 그것들은 모두 그 관절 부분의 센서, 온도나 전파나 광선이나 빛이나 이런 것에서 각자 반응하는 센서들이 대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센서를 인수했다고 생각하시면 현대가 인수를 잘했구나 이렇게 판단이 될 것이고, 뭣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현대자동차 돈 많으니까 그냥 로봇 하나 인수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고, 그래서 현대가 굉장히 현대가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한 거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고, 국가적으로도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 회사를 인수하는 덕분에 아마도 국방력에서도 수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거예요. 그만큼 오프라인에서는 센서예요. 그러니 4차 산업을 얘기하면서 지금 우리 잘 아는 청년들의 초, 중, 고의 교육이 아직도 국어, 수학, 영어로 짜여져 있다면 바꿔야 되겠죠. 모든 것은 웹을 통해서 무역이 이루어지고, 웹을 통해서 모든 문화사업이 펼쳐지고, 웹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먹거리와 앞으로 생활력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오프라인은 축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오프라인에 남아있는 사업들은 웹을 기반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기계적으로 향상시켜서 제작해 만들어내는 사업들을 융성시켜서 확장시키고 지원하는 그런 플랫폼으로 키워야만 하고, 그러니 우리의 국민의식이 얼마나 바뀌어야 되겠냐고, 선희씨. 그래서 이제 개념이 잡혀요. 선희씨가 질문했던 데이터가 지배하는 때이냐, 데이터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건들 수 없는 거냐, 누구나 만질 수 있는 것이고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돈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돈을 주고 페타바이트급 저장 공간을 자기네 회사에 갖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들도 돈 벌어서 페타바이트급 하드 하나 만들면 돼요. 그리고 오프라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축적한 경험들을 기록하고 쌓아놔서 그것들을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팔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야만 되는 거지, 초중고 중고등학교에서 공부하는 국어, 수학, 영어 배워가지고 앞으로 이 사회에서 이 오프라인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국어 공부해서 오프라인에서 센서와 관련된 일들에 관한 직업이나 회사가 생길 거냐? 안 생기잖아. 수학 관련해서 지금 기성인들도 학교 다니면서 함수와 그래프 배우고 백날 해봐야 이 사회에 나와서 과연 여러분들이 장사하고 먹고 살면서 함수와 그래프 활용해 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소수의 지식인을 발굴해내기 위해서 전체를 한 구석에 몰아놓고 똑같은 교육을 암기시키고 그것들을 시험을 봐서 선발해내고, 우리가 꼭 이런 방법으로만 인재를 발굴해내고 뽑아내야 되겠냐고. 그리고 그런 인재 사상에 심취해가지고 50년 동안 우리는 우리 자식들을 유학을 보내고 유명 대학에 팔고 땅 팔아서 학교를 보냈어요. 그 친구들이 자라서 지금 이 대한민국을 움직이고 있는데, 과연 이런 지식 중심의 사회를 이루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날을 들여다봤을 때 우리나라의 지식인들이 하는 짓을 보라니까. 돈 쫓아가잖아. 윤리와 도덕이라는 건 절대 없잖아. 남들이야 죽든지 말든지 우리 국가가 망하든지 말든지 나라 팔아먹는 놈들도 나오고 기술 팔아먹는 놈들도 나오잖아요. 그 지식 중심 사회가 우리가 경제 발전할 때는 필요했으나 지금 4차 산업시대 때는 이러한 지식 중심이 아니라 능력 중심이고 경험 중심의 사회가 돼야 된다는 말을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선희 씨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아저씨가 진짜 제대로 전달하고 싶은 마음 한 100분의 1도 지금 표현을 못했어요. 아저씨가 무식해서 그래. 미안해.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면 다시 물어보고, 너무 이런 4차 산업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 압박감을 느낄 필요도 없고, 특별하거나 돈 많은 사람들이나 기득권들이나 하는 것이지 우리 일반 평민들은 할 수 없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런 거에 근접할 수 없다는 말은 잘못된 거예요. 아시겠죠, 선희 씨?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홍 사장이었습니다.